요거는 이거는 포인터는 포인터는 요거.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파이낸셜 뉴스 우리 부회장님과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 우리 연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또 자리가 마련할 수 있게끔 수고해 주신 많은 실무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서울 국제 신약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제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ST팜의 각자 대표가 됐고 2018년에 단독 대표가 되면서 처음으로 외부 행사에서 발표했던 컨퍼런스가 바로 이 포럼입니다. 그리고 또 ST팜을 11년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 외부의 강연 역시 또 서울국제 신약 포럼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발표 행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The Limitless Future of RNA Therapeutics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mRNA를 포함하고 있는 RNA Therapeutics가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오늘 또 뒤에 있는 나머지 5분들도 굉장히 좋은 강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걸 통해서 오후에 있는 패널 디스커션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전체적인 신약 개발의 뉴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RNA Therapeutics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서 definition과 category, history, advantage,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RNA Therapeutics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한 3가지 포인트적인 측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신약 개발의 새로운 트렌드와 그리고 RNA 테라피우틱스를 두 개를 합쳐서 그런 케이스 스타디로서 ST팜이 지난 1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이 첫 번째 내용이 제10회 서울국제신약포럼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리만 브라더스 사건, 2008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건으로 굉장히 글로벌 파마들이 긴축 상태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전통적인 어떤 traditional linear development, 즉 전통적인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high throughput chemistry 쓰고 medicinal chemistry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패러렐 모델로 C&D, Connection and Development, 그 다음에 A&D, Acquisition and Development, 그리고 I&D, Invest and Development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로서 신약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지속되었고요. 뭐 한국에서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 저희 ST팜 같은 경우에는 Virtual R&D, 그다음 뭐 NRDO 이런 표현을 쓰는 회사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신약 개발이 진행되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ST팜은 지난 11년 동안 어떻게 이 전략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했는가에 대해서 뒷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은 적응증 위주입니다. 인디케이션 베이스의 어떤 에셋 디벨롭먼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뭐 온콜로지면 온콜로지, 메타볼릭 디지즈면 메타볼릭 디지즈, CNS면 CNS 이런 형태로 해서 쭉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들이 뭐냐 하면은요, modality based platform technology development입니다. 어떤 모달리티를 개발을 하고 그 모달리티 중심으로 인디케이션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신약 개발이 바뀌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ASO, 오늘 다루게 될 내용, 그다음에 siRNA, mRNA, circular RNA, saRNA, self-amplifying RNA, 그다음에 AOC는 이제 antibody oligonucleotide conjugation, 그리고 ADC나 프로탁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달리티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인디케이션이 쭉 익스펜션 되게 됩니다. 이런 모달리티를 이용해서 온콜로지를 하기도 하고 CNS로 가기도 하고 카디악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형태로 신약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RNA 테라퓨틱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이 RNA 테라피라는 말과 RNA 테라퓨틱스라는 말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이 RNA 테라피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이요 계속해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궁극적으로 진 세라피라든지 아니면 셀 세라피와도 굉장히 연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RNA 테라피다, 이것이 RNA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각자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서로의 영역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데피니션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나눈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RNA based therapeutics, 말 그대로 RNA를 이용한 therapeutics, 치료제 개발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RNA targeted small molecule, 즉 RNA를 타겟하는 스몰 몰레큘의 어떤 신약 개발 전략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RNA sequence structure modulation의 어떤 전략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요즘 인기 있는 CRISPR라든지 ADAR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신약 개발입니다. 그중에 오늘 특별히 RNA 베이스 세라피틱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물론 경계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약간의 그레이 존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RNA 테라피틱스를 굳이 나눈다 그러면 RNA aptamer, ASO, RNAi, 그다음 mRNA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RNAi는 siRNA와 microRNA, 그리고 mRNA는 mRNA therapeutics, mRNA based cell therapy, 그다음 mRNA vaccine.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진 세라피와 셀 세라피가 계속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치열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요, RNA 테라피틱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이렉트 RNA 타겟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엔도지너스 RNA 타겟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쫙 나눠지게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ASO, Antisense Oligonucleotide 같은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컴플렉스를 이루고, 그리고 RNA에서 찹 디그레이션 되는 거죠. 해서 결국 mRNA가 프로틴을 익스프레션하지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전들이 해당되고요. 예를 들면 si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된 상태로서 듀플렉스 형태로 들어갔을 경우에 나이서에 의해서 20개로 잘라져 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리스크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결국 mRNA가 더 이상 익스프레션 못하게 셧다운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들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엔도지너스 RNA 타겟팅이라고 한다면, RNA aptamer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이제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못 일으키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mRNA,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가장 초단기 내에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을 과학을 훈련시키고 공부시킨 것이 바로 이 mRNA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mRNA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mRNA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틴의 엔티젠 익스프레션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뉴스나 아니면 정보를 접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ASO, Antisense 같은 경우는 Ionis, 그 다음에 siRNA 같은 경우는 Alnylam. 이 두 회사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RNA는 다 아시는 모더나, 바이오엔텍, 큐어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자, 근데 mRNA가 이제 드디어 더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siRNA, 흔히 얘기하는 samRNA, Self Amplifying RNA, Circular RNA, 그다음에 tRNA,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RNA로 지금 계속 진화하면서 계속해서 신약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 어떤 드러그의 어떤 분류가 이제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스몰 몰레큘이 있고, 그다음에 펩타이드나 프로틴이 있었고, 그다음에 something else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RNA 테라피틱스, RNA 테라피가 들어오는 새로운 모달리티가 이렇게 점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 여기서 진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컨주게이션, 하이브리디제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RNA와 흔히 얘기하는 엔티바디가 컨주게이션 된다든지, 아니면 siRNA에서도 다른 형태로 스몰 몰레큘과 컨주게이션 된다든지, 또 최근에 한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한 연구 중에서 실제로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와 mRNA가 컨주게이션 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컨주게이션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드러그의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계가 과연 MOA, 즉 모드 오브 액션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류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스몰 몰레큘이다, 프로틴이다, 펩타이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분류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어떤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왓슨 앤 클레이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중 나선형 DNA라는 것이 그때 개발되었을 때, 발견됐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이미 1956년도에 실질적으로 싱글 스트랜드 RNA가 더블 스트랜드 몰레큘로 하이브리디션 된다는 사실이 이미 발표됐습니다.
게다가 1961년에는 mRNA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62년에는 RNA 레플리케이스와 70년대에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 그리고 그러고 나서 RNA 스플라이싱들이 차례대로 발견됩니다. 아마 첫 번째 마일스톤으로 본다 그러면 1978년에 있었던 내용으로서 폴 자메니크와 그리고 메리 스테븐슨이 했던 실제로 ASO, 엔티센스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를 통해서 지금 RSV, 이거 레스피레이터리 바이러스 아닙니다. 이거는 라우스 사쿠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니비션 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가 어떻게 보면 RNA 바이올로지가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1980년대는 이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뉴클레이크 애시드 케미스트리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와 케미스트리가 두 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가 탄탄하게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를 넘었으면서 처음으로 mRNA를 갖다가 실제로 인비보 인젝션을 했을 때 프로틴 익스프레션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93년에는 실제로 인플루엔자 mRNA 인젝션 했을 때 이뮨 리스폰스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그리고 93년에 마이크로 RNA가 또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로 발견되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일스톤으로 본다 그러면 98년에 RNAi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00년대에 되면서 1990년대가 2000년대에 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굉장히 많은 결과들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이라 본다면 아유니스. 이전에 아이시스라는 이름으로 회사였는데 이게 테러 단체와 이름이 똑같아서 아유니스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실제로 첫 번째로 엔티센스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망막염이죠. 망막염에 포미비스트레인이라고 비트라빈이라고 하는 약이 처음으로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앱타머를 이용해서 마쿠젠이라는 약물이 실제로 여기 보면 황반변성에 대한 약물로 개발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마일스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파이어 멜론이 결국 2006년에 RNAi라고 하는 어떤 기전을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98년과 2006년을 하면 10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RNAi가 발견되면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벨 생리의학상이나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보통 받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 4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서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굉장히 마일스톤적인 일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쭉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쭉 아유니스, 알라일람 그리고 파이저, 모더나 드디어 2010년대에는 2020년 넘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RNA 코비드 백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용어를 갖다가 조금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요 맨 끝이 sen, S-E-N, 그죠? sen. 그다음에 노스이로센, sen이라고 하는 것이 엔티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엔티센스의 이름이 S-E-N이 붙으면 이거 ASO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끝에 시란이라고 끝날 거면 이게 siRNA구나라고 구별하시면 두 개를 딱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20개 넘는 거, 지금 mRNA의 어떤 예방 백신 다 제외한 겁니다. 그건 제외하고 20개 넘는 현재 RNA 테라피우틱스에서 약물들이 지금 현재 출시되었고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RNA 테라피우틱스의 장점이 뭐냐? 이미 기본적인 모달리티로 스몰 몰레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틴 베이스의 많은 엔티바디들이 있는데 그럼 RNA 테라피우틱스의 흔히 얘기하는 포지셔닝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아마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undruggable targeting을 타겟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휴먼 지놈에서 스몰 몰레큘과 엔티바디가 이 약물을 가지고 프로틴을 타겟팅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 휴먼 지놈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개발됐는데 스몰 몰레큘과 엔티바디를 했을 때 몇 퍼센트? 0.05%입니다. 실제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로 셀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타겟팅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non-coding RNA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많은 타겟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직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non-coding RNA 타겟팅을 할 수 있는 혹은 그걸 이용한 물질들로 신약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gile development,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mRNA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실제로 전 세계 인구에게 물론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년 이내에 그것을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해서 실질적으로 약물로 개발됐던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RNA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물을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신속하게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신속한 약물 개발은 동시에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세 번째는 롱텀 이펙트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RNA 테라퓨틱스에 사용하는 ASO나 siRNA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롱 액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 노바티스에서 하고 있는 인클리시란 이런 같은 약물은 우리가 흔히 매일 먹는 고지혈증 약에 매일 먹는 스타틴 계열들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 대신에 1년에 2번만 주사를 맞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롱 액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useful for rare diseases, 그러니까 희귀 질환에 굉장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희귀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맨 처음에 태생을 봤을 경우에는 이걸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하기 위해서 아요니스나 알라일람이 희귀 질환에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으로 실제로 금방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희귀 질환에 사용하고 굉장히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꿈꾸고 있는 퍼스널 메디슨, 즉 개인 맞춤형 신약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조금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부분 No Risk of Genotoxicity라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페이퍼를 근거로 해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컨트로버스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DNA 테라피에 비해서 지노톡시티가 이펙트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딜리버리 즉 LNP라든지 이런 것에서 실제로 톡시시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왜 일어난지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RNA 테라피틱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달리티고 궁극적으로 신약 개발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신속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한 방식으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NA 테라피틱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계나 산업계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로는 가장 중요한 건 DDS입니다.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DDS, Drug Delivery System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숨겨진 사항은 뭐냐면 얼마만큼 이노베이션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견되느냐 그리고 개발되느냐에 따라 여기는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마콜로지 텍스트북 여기 이제 약대 출신도 있지만 금방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RNA 테라피틱스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 패시브 딜리버리는 백본 모디피케이션 조금 이따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백본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단계 LNP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 LNP 리피드 나노 파티클의 DDS 컨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패시브에서 RNA 테라피틱스는 액티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스페시픽한 타겟의 어떤 셀 타입 예를 들면은 헤파토사이트에 많이 있는 지금 같은 AS 글라이코프로틴 리셉터의 갈락 여기에 있는 기 컨주게이션 되는 근데 이게 3개짜리가 보통 많이 뜨는데 갈락 컨주게이션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팬크레이틱 베타셀에 많이 있는 GLP-1 리셉터 같은 경우에 GLP-1 타입 1이 가서 바인딩 한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실제로 액티브 딜리버리 인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패시브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트라비트리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 마쿠젠이 대표적인 건데요. 앱테몰 개발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스피란자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테컬 IT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알라에라맵 파티시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P를 사용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딜리버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RNA가 그 확장성이나 이런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이스 모디피케이션입니다. 보시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좀 베이스 모디피케이션 여기 있는 이제 베이스 페어들을 조금 모디피케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백본 모디피케이션 아니면 슈거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이 약물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RNA 불안정성을 갖다가 극복하면서 스테빌리티를 확보하고 에피커시를 나타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트렌드 하나를 본다 그러면 그중에 있었던 포스포다이에스터의 PO 본드에서 옥시전을 솔포로 바꾸면서 포스포로사이오에스터라고 하는 이런 본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PMO, 모포린을 이용한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한 2,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포스포러스, 솔퍼가 나이트로젠으로 바뀌게 됩니다. PN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적은 용량으로도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지금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간단한 케이스인데요. 엔티센스 같은 경우에 패시브 딜리버리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포스포르사이오 에스터를 PS를 사용했을 경우에 결국 스테빌리티와 프로틴 바인딩이 이제 증가되고 결국은 메타볼릭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약간의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PO를 PS로 바꿨을 때 하나 모디피케이션 될 때마다 TM이 한 0.5도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개를 다 바꾸면 10도 정도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엔티센스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sRNA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약물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거를 결국 아이오니스가 스핀란자에 도입을 하면서 SMA에 실제로 개발해서 약물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한 페이퍼들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OE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뀌었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케이스 스타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LNP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LNP 같은 경우에 mRNA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실제로 siRNA 엔티센스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실제로 LNP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아마 초창기에 대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이 LNP를 연구하신 분들은 지금이야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기계들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익스트루더라고 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손으로 눌리면 LNP를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웃으시는 분들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비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거 다양한 거고, 안에 있는 음이온성의 페일로드 RNA를 갖다가 양이온성으로 싸줌으로 해서 안정화시키고 이거를 딜리버리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였고, 이전에 테크미라에서부터 아비투스가 개발한 그런 어떤 LNP의 어떤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우리가 사이언티스트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자가 정직하게 만든 데이터는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 실패가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sRNA를 가지고 이와 같은 연구들을 했을 때 LNP에서 독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라이람 같은 경우에도 딱 약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은 갈락이라고 하는 액티브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mRNA에 사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sRNA나 sRNA나 이런 어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약물을 개발할 때는 그 도수 자체가 밀리그램 도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LNP를 쓰는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특별히 리피드, PG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독성은 여전히 지금 아직도 미지수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성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mRN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상 프로토콜을 보면 맨 처음에 모더나가 개발했을 때 200 마이크로그램 샷을 했을 때 독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 마이크로로 낮춘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낮춰서 50, 30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실제로 LNP 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LNP가 굉장히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LNP가 그 전에 있었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연구 개발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mRNA 백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현재 굉장히 다양한 리피드 조합을 통해서 타겟 스페시픽 딜리버리, 흔히 얘기는 여태까지는 리버, 간을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 아주 스페시픽하게 스플린이라든지 아니면 페라진지, 렁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인이라든지 스페시픽한 딜리버리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토사이트에 이제 굉장히 많은 AS 글라이코프로테인 리셉터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갈락토스보다는 N-에스틸 갈락토스 아민이 훨씬 더 바인딩을 잘한다라는 사실을 79년에 알게 됩니다. 알라이람이 이거를 어플라이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네들의 약물들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굉장히 톡시시도 낮고 실제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는 것이 발견돼서 약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실제로 이걸 개발했던 마노라고 하는 알라이람의 과학자도 한 2달 전에 저희들 회사에 와서 리스크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할 때 발표를 했는데 메커니즘을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진화 중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있었던 파티시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브랄리라고 하는 약물을 실제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갈라 컨주게이션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약물입니다. 간단하게 엔티센스에서 활용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니스도 이걸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이제 siRNA에서 알라이람이 주로 이제 이걸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아유니스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 모든 콤비네이션, 좋은 건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락 3개 붙은 거 넣게 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디옥시에서 MOE에서 전화해서 여기 있는 CT, 락이라 그러죠. 이렇게 딱 링을 묶은 겁니다. 이걸 했을 때 실제로 포틴스나 액티비티가 한 8배에서 60배 가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에서는 파이프라인과 인디케이션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현재 RNA 테라피틱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mRNA 예방 백신을 제외한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들은 다 제외하고 현재 한 160개 이상, 작년 11월로 기준해서 160개 이상의 RNA 테라피틱스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임상 2상과 3상에 포진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숫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제로 임상 3상에서는 여전히 41%, 즉 ASO, 엔티센스가 조금 많습니다. sRNA가 그렇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siRNA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갈라 컨주게이션이나 액티브 리버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siRNA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RNA 테라피틱스의 어떤 인디케이션, 테라피틱 에리어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지만 카디오메타볼릭 디스오더라든지 아니면 C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siRNA나 ASO가 굉장히 많은 포션들을 차지하고, 당연히 전통적으로 온콜로지에서도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고뉴크리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어 디지즈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웨이브로 크로닉 디지즈, 우리가 프리밸런트 디스오더라고 하는 디지즈라는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SMA라든지 이런 레어 디지즈 썼다면 이제는 하이퍼텐션,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HBV 같은 연구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고지혈증에 관련된 내용과 보시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인클리시온, 레크비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sRNA 천약물, LDL-C를 낮추는 거로 첫 번째 약물이고, 매일 먹던 스타틴, 이 스타틴 오래 상복하신 분, 여기 지금 대부분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스타틴을 거의 비타민처럼 매일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상복하면 당뇨소가 실제로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만 주사를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지혈증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HBV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인디케이션들이 지금 그 포커스를 맞춰서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V는 실제로 여기 지금 바이러스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이 HBV를 이레디케이션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의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가장 세 가지가 HIV, HCV, HBV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HCV는 정복이 됐죠. 소포소비비로 소발디라는 약을 통해서 했는데, 그 에스티팜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실제로 길리아드의 공급을 60% 이상 공급했던 약물이 바로 그 약이고요. 두 번째 꿈의 약이 HIV. 마찬가지로 에스티팜 신약 개발팀의 HIV 펑셔널 큐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가 HBV입니다. 근데 HBV는 이레디케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면역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HBV를 펑셔널 큐어 정도, 즉 병용 투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HBV 약과 병용 투여를 사용한다 그러면 펑셔널 큐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임상 2상, 3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새로운 웨이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RNA 테라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매뉴팩처링과 서플라이 체인과 머티리얼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올리고뉴크리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8 빌리언 달러 2024년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mRNA 같은 부분은 mRNA 백신 때문에 한동안 매뉴팩처링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뉴팩처링에 대한 건데, 이거를 실제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스티팜이 지금 여태까지 추구했던 그 플랫폼 드리븐 CDMO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cGMP 매니팩처링 퍼실리티를 어디서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 올리고 뉴크로타이드를 매스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니토덴코, 에즐런트, 에스티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리고 뉴크로타이드, siRNA, 엔티산스를 만드는 그런 어떤 로 머티리얼들이라든지 스타팅 머티리얼, 우리 흔히 레귤러토리 스타팅 머티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저런 물질이라든지 플라스미드 DNA, 그다음에 캐핑 리에이전트, LNP에 대해 있어서 프로큐어먼트 어디서 구할 거냐. 게다가 요즘 크게 화두가 되는 바이오세큐어 액트에 대해서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하고 이 물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것이 지금 가장 제약 시장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미국 그리고 유럽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당연히 소재부,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 레진이라든지 솔벤트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했던 스몰 몰레큘이나 프로테인 베이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RNA 테라피틱스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키플레이들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 한 120개 컴퍼니가 각각의 모달리티, 어떤 어프로치를 쓰냐에 따라서 ASO, PMO, RNAi, mRNA 이렇게 쭉 있을 때 한 120개 정도 회사가 있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올릭스가 지금 페이스 2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결국 RNA 테라피틱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테크놀로지,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그 확장의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고 현재 마켓 사이즈가 현재 19.2 빌리언 정도 어떻게 기준을 따라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전히 마켓 사이즈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RNA 테라피틱스가 결국 퍼스널 메디슨, 개인 맞춤형 의약품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한 7분, 8분 정도에서는 마지막으로 에스티팜이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어떻게 개발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D나 A&D 전략에서 2013년부터 21년까지 저희들 한 80개 정도 프로젝트를 봤고요. 그중에 선택과 집중해서 15개 프로젝트를 구축했고 결국 현재 글로벌 임상 1, 페이스 1이 마무리된 온콜로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2A가 지금 시작하는 HIV 프로그램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조금 작게나마 국내 바이오텍에 메쉬 치료제를 아웃라이센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보스턴의 인테로이라는 회사와 함께 지금 사이토카인 리셉터 플랫폼을 이용한 형태로 마찬가지로 지금 버추얼 R&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 앤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구축했고 그리고 CDMO 사업의 확장을 저희들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CDMO의 시너지 창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그 피투자사의 시장 물질을 API 및 생산하는 형태로 저희들 실제로 콜래보레이션이 이루어졌고요.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버나젠이나 레바티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장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기술 도입 같은 경우에는 SII 혹은 FI 형태로 투입하면서 ASO 엔티바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ADC, CFT, Continuous Flow Technology, AR, Antibody Encoding RNA 같은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에비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벌었습니다. 꽤 초기에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주식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 60%만 엑서사이즈 했는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케이스가 됩니다. ADP 전략입니다. 키포인트는 에스티팜이 추구하는 것은 RNA 플랫폼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로 차 백신 연구소와 함께 그 협약을 맺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플랫폼을 그 고객사가 쓸 수 있게끔 허용해드리고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에셋을 디벨롭먼트 해드리고 그리고 100% 아이는 그 고객사에게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CDMO 회사가 그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특허 가지고 있어봐야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만 물질을 생산하는 권한만 우리가 갖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판을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온콜로지 프로그램과 HIV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달리티로 mRNA 플랫폼이 저희들이 쭉 개발되어서 플라스미드 DNA 현재로는 그 RCB 정도 구축돼 있습니다. MCB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캐핑 우리 자체적인 캐핑과 자체 LNP를 가지고서 신규 플랫폼을 가졌고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GMP 생산의 시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한 5개 정도 코로나 백신이 저희들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백신을 지금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2104라고 하는 물질 자체는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 일상을 끝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ST팜이 갖고 있는 mRNA 플랫폼 기술이 안전하다라는 걸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한 거고요. 이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했던 것이 바로 100day expedite strategy라는 겁니다. 뭐냐면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터졌을 때 100일 이내에 ST팜이 갖고 있는 플랫폼과 기술과 자회사의 모든 역량을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시퀀싱이 발견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FIH, First Human에 들어가겠지 100일 이내에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70일 걸리거든요. 필 앤 피니시 하는 데까지. 그럼 30일은 누구 거죠? 예, 식약처 겁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30일 이내에 끝내주면 100일 이내에 저희들은 FIH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T팜의 mRNA 백신 시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필수 인원의 300만 명에게 투입할 수 있는 현지 시설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군인,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어떤 소방서관에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버나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플랫폼을 이용해서 13개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엔티바디 인코딩 RNA, 즉 현재 있는 프로틴 베이스의 모든 백신들을 mRNA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현재 2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AR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레바티오 같은 경우는 이따 오후에 우리 지연배 박사가 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얘기는 들으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는 완성됐고 모든 테크놀로지는 현재 한국에 있는 ST팜으로 전부 전이가 됐고 2명의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 이 서큘러 RNA를 이용해서 그 다음 목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진 에디팅이라든지 셀 세라피로의 캐리어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 목표가 현재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은 저희들 좀 더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이 한 장 슬라이드가 그 다음 ST팜이 어디로 갈 거냐, 혹은 한국의 RNA 테라피릭스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걸 갖다 보여주는 매핑입니다. 지난번에 바이오 US의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이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얻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크리스퍼 테라피릭스의 3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가이드 RNA, 캐스 프로틴, 딜리버리 비클. 근데 ST팜이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드 RNA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스 프로틴은 mRNA, 서큘러 RNA, 셀프 암페어파잉 mRNA로 바꾸게 되는 거고, LNP 인캡슐레이션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역량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크리스퍼 테라피릭스로 그다음 가겠다라는 뜻이고, 여기 대한민국의 학계나 산업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이 그림, 교회를 다니시거나 안 다니시거나 다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 한국의 이 조그만 회사들이 결국 자이언트 되는 이런 글로벌 제약사 사용력에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과 싸움했을 때 여기 전투 장면을 보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다윗이 전투를 나간다 그랬을 때 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다 들어보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자기한테 가장 익숙했던, 자기가 양떼를 치면서 지켰던, 양을 지키면서 썼던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물맷돌, 이걸 돌리는 걸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신약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화두를 갖고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글로벌 파머를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바이오텍의 어떤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다윗의 어떤 갖고 있는 그 전투력,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내용은 첫 번째가 신약 연구가 아닌 신약 개발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약 연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대학 교수님들 제가 친하게 계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신데 신약 연구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지향점은요, 신약 개발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퍼블리케이션하고 특허를 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이 지향점이 되는 포커스를 맞출 때야만 대한민국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럼 과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빅파마가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상황은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냐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신약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연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 있느냐?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ST팜이 제가 대표이사, 단독 대표가 되고 나서 바꿨던 비전을 바꿨습니다. 현재 ST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비전은 The Innovative Company and Saving Lives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혁신 기업. 이게 저희들 ST팜이 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점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후임으로는 성무재 박사, 저 대학원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바티스에서 20년 넘게 신약 개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ST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